이번 시간부터는 중개 실무 시작합니다. 387페이지. 물론 지난 시간에도 중개 실무 했죠. 전자계약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 시간은 제2장 부동산 중개 실무 관련 법령이라고 해서 5가지 법이 들어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법,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임법과 상임법은 반드시 출제돼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많은 법이고 민법에서도 출제되죠. 주임법, 상임법은. 나머지 법에서 또 하나 내지 2개 정도. 그래서 총 문제는 2장에서 3개 내지 4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럼 387 1절 시작합니다. 1절의 제목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건 24회. 그러니까 25, 6, 7, 8, 9 다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참 힘들어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래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계약서 검인 제도와 그다음 등기 의무 2가지 담고 있는데 요즘에 검인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죠. 시행되고 있고 저번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말씀드렸을 때 예전에는 2005년까지는 매매 계약도 검인이라는 걸 받았다. 그래서 예전에 매매, 교환, 증여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시군구에 가서 검인 받고 이걸 등기성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 뭐 그랬던 거죠. 그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죠.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입니다. 취득자는 취득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니 이런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뭘 제출하세요? 네, 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자, 그리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시군구는 그 금액을 확인하는데 어떤 심사를 하더라? 형식적 심사를 하더라 라고 이따가 나옵니다.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만 맞으면 그냥 통과되더라. 그래서 예전에 매매계약도 다 다운계약서 썼다. 개공이 매매계약서 써주고 법무사한테 연결해주면 법무사가 다운계약서 해드려요. 네, 좋아요. 공시지가 공시가격 맞게 계약서 쓰고 이 계약서로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가서 검인받고 그다음 등기해주고 다 그랬던 거죠. 그럼 시군구는 계약서에 도장 찍어줘요. 어디 구청장 도장꽝 이걸 검인이라고요. 이걸 이제 검인계약서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거지. 이걸 이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더라는 거지. 그랬다가 야, 우리나라도 실거래가 신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제도를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거래 신고 제도 우리 다 공부했죠, 우리.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 그랬죠.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 시, 건택, 토공선, 빈집, 공급계약, 분양권, 그다음에 정비법, 입주권,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주권. 이거의 매매를 신고하라고 그랬죠. 이 매매 신고하는데 장소는 같아요. 시군구. 그때 뭘 제출했죠? 신고서. 우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도 아주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신고서를 내면 여기는 이제 실질적 심사를 하죠. 실거래가를 검증하잖아요. 검증체계 국장이 만들었고 신고관청이 검증체계로 적정성을 검증했고 그리고 타당하면 뭘 교부했고 그렇죠. 신고필증을 교부했고 신고필증 받으면 매수인은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관할 등기소에 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더라는 거지. 그러면 교환하고 증여는 지금도 뭐 대상이다. 지금도 검인 대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매매는
거민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여 신고불증 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거민 제도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387. 자, 계약서 거민 제도 양괄호 1번. 거기 문장 읽어볼게요. 자, 계약, 즉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와 같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자, 이 계약으로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 신청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고 싶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이따 필요적 기재사항 이따 배워요. 계약서에 6가지 적어라. 이 계약서에 거민 신청일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에 위임받은 자, 간단히 그냥 시장 등에 거민받아 이걸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매매교환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계약서를 시군구에 넣어서 거민받아서 이걸 등기소에 내세요. 이 말이 하고 있어요. 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양거로 2번. 거민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이거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죠. 하도 오래전이라. 그렇죠. 잘 안 나죠. 우리 거래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여 양쪽 다 교부하고 그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돼요. 다만 그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표준 서식이 없죠. 없고 다만 거기도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었어요. 인표계 인권거그자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걸 적었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고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거민 받을 때도 6가지 적어라 라고 이 법에 정해준 거예요. 계약서 서식이 없으니까요. 6가지 읽어볼까요? 뭐 뻔해요. 당사자, 투사는 인적사항이죠. 당사자, 목적 부동산, 뭐 종류로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일, 그렇죠. 다음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액 또는 그 차익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금 및 지급일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번이 제일 중요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이 말은 우리 개공이 계약서를 썼다. 그럼 개공을 꼭 적어와라 이 말이에요. 5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개공이 계약서 썼다면 개공을 꼭 적어오세요. 라고 돼 있지만 실제 예전에 거민 받을 때 개공 다 빼고 법무사가 알아서 빼주고 직거래를 이렇게 많이 해줬던 거죠. 조건 또는 기한이 있으면 조건 또는 기한을 써주세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당사자, 목적 부동산, 당목, 그 다음에 계약 열월일, 그 다음에 대금 및 지급일자, 계대, 그 다음 개공이 있을 때 개공 꼭 적어와라, 개공, 그 다음에 조건 또는 기한의 조, 이렇게 외웁니다. 당목, 계대, 개공, 조. 민망하니까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웁니다. 당모가지, 그 다음에 개대가리, 개공이 초화한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2번 안 해요. 자, 그렇게 외워요. 당목, 계대, 개공, 조. 자, 잘 못 들었으면 다시 땡겨서 들으세요. 당목, 계대, 개공, 조를 적어라. 5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본다. 자, 밑에 판결문 조사 가보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사면이 집행령이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거민받아 이걸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결이나 조서. 예를 들면 둘이 이제 A와 B 사이에 또 소송이 걸렸나 보죠. 근데 판사님은 야, B는 A한테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판결문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문으로 등기소에 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낼 텐데 그때 시군구 들렀다 와라.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라면 내긴 내야 할 거 아니냐. 들렀다 오세요 이 말이에요. 취득세 안 내려고 둘이 짜고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결 조서도 등기하려면 시군구 가서 거민 받아오세요 이 말이에요. 거민 받아오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거민 대상이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죠.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 이 판결, 조서 거민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뒤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거민 받냐 안 받냐 이걸 이제 자주 물어봐요. 시험에는. 1번은 좀 전에 했던 거죠. 매매, 교환, 증여. 2번도 잘 떠요. 주의할 점은요. 그 밑에 위에 거민 대상의 동그라미 2번하고 밑에 거민 대상 아닌 거 3번하고 좀 비교하시면 되거든. 위에 동그라미 2번, 아래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먼저 아래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권 보전 가등기. 보전 가등기일 땐 그 계약서에 거민 받지 않아요. 그때 소유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올라가면 그 가등기에 대한 뭐 할 때, 본등기 할 때 계약서에 거민을 받는 거예요. 2번 되게 잘 떠요, 시험에. 가등기는 거민 X, 본등기 할 때 거민 O 이렇게 풀어주시고. 판결 조서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 밑에 뭐 4번은 뭐 잘 뜨진 않아요. 그냥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다 거민 대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대물 변제도 있고 또 양도 담보도 있고 공유물 분할 계약도 있네. 그다음 유효한 명신탁에서 해지, 소유권 이전할 때 이때예요. 자, 거민 대상 아닌 거 경공매 상속. 다음 소유권 아닌 것들 다 X예요. 임대차, 뭐 지상권, 저당권 이런 거 다 X로 문제 푸시면 되고 이런 것도 출제돼요. 출제되고 자, 동그라미 4번에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 보이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실까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4가지 아시면 되거든요. 4가지. 첫 번째는 이건 중개대상물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여기 어디가 또 시험이 잘 나오냐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이건 하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고 거민 대상도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번 기본 강의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우실 텐데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저거만 드세요. 이건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2군데만 들어가요. 중개대상물이면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인데 이건 그 단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임관공은 이렇게 말면 되고 외우는 방법도 이 4가지를 외우는 방법도 여기 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입관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고 거민 대상도 아니다 이거야. 자, 밑에 거민 의제 쉽지만 잘 나와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신고필증 받게 되면 매수인은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좋아. 다 배운 거예요 이미. 동그라미 2번도 배웠죠. 우리 토지거래 허가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때 토지거래 허가 받았을 때 뭐 농지증 받은 걸로 본다, 뭐 거민 받은 걸로 본다 그랬잖아요. 2가지 되게 잘 나와요. 밑에 전배시 거민은 이제 읽어만 드릴게요. 그냥 밑줄 씌고 막 그러지 마세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곧바로 제3자와 또 계약을 했다는 거지 내가. 그리고 제3자에게 내 지위를 이전하는 그 계약을 하고자 한다는 거야. 한 번씩 이게 전매 계약을 한다는 거죠. 전매 계약할 때 우려되는 게 미등기 전매할까봐 우려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거민을 받으세요. 이게 순차적으로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받으세요. 생략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자, 거민 절차. 거민 신청자 들어있는데 뭐 1번은 아무나 당사자 중 1인 아무나 가세요. 또 위임받은 자 대리인 가도 돼요.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나 개공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번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민을 신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민을 신청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문 2개 더 놨죠. 개공은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O. 개공이 거민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 X. 개공이 거민을 신청해야 돼. 그럼 틀려. 조심해야 돼.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로 있잖아요. 이 의무는 있는데 거민 신청 의무는 없다는 거. 자, 거민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 그래요. 다음 위임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위임받은 자는 잘 모르셔도 돼요. 그 읍면동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 시군구가 너무 그 면적이 넓을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참고하시고 시장 등으로부터 거민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으로 한다고.
시장 등이 읍면동자에게 검인 권한 위임했으면 등기소자에게도 통지해 주래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3번은 뭐냐면 자, A구에 부동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B구 여기에도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함께 취득하는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계약서 2장이라 이거지. 그러면 각각의 시군구에 가서 검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일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 가서 두 가지 계약서를 다 검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판결서 등에 검의받고 싶다. 그러면 그중 한 개 시군구 관할 시장 등에게 검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러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개 시장 등에게 검의를 신청해야 한다. X. 그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양쪽 다 가도 되고 이 말입니다. 그냥. 자, 제출 서류는 계약서는 원본, 판결서는 정본, 그 다음에 사본 2통 내는데 사본 2통은 이따 어디에 쓰는지 나와요. 나오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검의를 신청한다. 그때 한 군데 가서 검의를 2개 다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자 원본에다가 원래 사본 2통을 냈었잖아요. 사본 한 통은 어디다 쓰냐면은 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거든요. 3번에 저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먼저 보면 시장 등은 검의를 할 때 계약서, 판결서 등의 사본 2통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2통을 내는 건데 그 작성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통은 여기서 보관하고 시군구에서 보관하고 한 통은 이 세무서자에게 송부해 준다고 돼 있어. 사본 한 통은 보관, 한 통은 세무사장 송부. 그런데 지금 2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 군데 가서 동시에 검의를 신청한다 이거지. 이럴 때는 사본을 하나 더 내라. 하나 보관하고 하나는 또 이 별표가 있는 세무서자에게도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더 내라 이거죠. 하나씩 보관하고 여기도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본 하나 더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시 제출서류 동그라미 2번이요. 2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검의 신청의 경우는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해라. 시군구가 2개면 사본 2이잖아요. 2에서 하나 더 이 말이죠. 시군구 하나면 사본 2, 시군구가 2이면 셋 이렇게 되니까 마침 시군구 개수 더하기 1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밑에 양가로 4번. 검의 신청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으면 지체 없이 검인해서 교부해준다. 형식적 심사한다는 거야. 거기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진정성 X, 진정성 하면 X, 실질적 이러면 다 틀립니다. 진정성을 확인한다, 뭐 실질적 심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X로 문제 풀어주세요. 자, 뒤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검인제도고요. 다음 등기 신청 의무로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마 무효 취소 해제되면 그러하지 않겠죠. 자, 그럼 1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여기다 쓰세요. 매매 교환이라고. 쌍무계약이죠.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매매 교환일 땐 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 이 말이죠. 다음 2번 일방만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증여라고 쓰세요. 증여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 60일만 기억하면 돼. 그다음 밑에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인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야. 그럼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해라.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했구나. 그럼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야. 그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고 60일 안에 또 이전 등기 신청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계약일 60일 보존 등기, 잔금일 60일 이전 등기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2번은 뭐 참고하세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때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보존등기 신청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자, 벌칙은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세 부과를 면하를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자. 이거 좀 필기 좀 할 게 있는데, 자, 미등기 전매를 했대. 미등기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당히 세죠. 1억에 3년에 1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뭐가 있었냐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게 무슨 행위냐면은 투기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라고 우리 금지행위에서 판매 명수 관직상 투기 조장 행위라고 배웠죠. 여기는 3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인 거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고, 미등기 전매한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고 3년에 1억이다. 자, 이걸 좀 잘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잘 적어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이런 거는 못 외워요. 과태료 이런 것도 외우지 마세요. 등기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등기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가 그래요. 과태료 부과가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 예제 있죠? 이 예제가 24회 때 출제된 문제예요. 가장 최근에 그나마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마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다 풀 수 있고, 뭐 현재 이 내용만 가지고도 오른쪽 문제가 다 풀립니다. 당연히. 자, 이제 2절로 갑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이거는 우리 뭐 간단히 뭐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의 신탁 이렇게도 뭐 얘기하고, 이 실명법은 그 민사특별법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죠. 여기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매년 고정은 아니지만 현재 뭐 25도 나왔고 27도 나오고 28도 나오고 최근 5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출제 가능성 높은, 주로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 뭐 이걸 많이 내고 있는데, 민법과는 달리 여기는 이제 그 벌칙, 과태료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따 거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민법에는 그걸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실명법은 저 밑에 법의 목적을 읽어볼게요. 실명법 제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짠합니다. 감동적이죠. 그래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그때 1년 동안 유예기간은 줬어요. 다 실명등기 하세요.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다 처벌합니다. 뭐 이런 거였죠. 한마디로 부동산 실명법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결국 투기나 탈세 이런 걸 주는 목적으로 할 테니까 이런 걸 못하도록 하자 이거지 뭐. 다음 페이지. 명의신탁에 관한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자,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이 둘 사이에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가등기 포함하니까 가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실권리자가 바로 신탁자고 등기부상 명의인이 수탁자죠. 수탁자. 자, 그리고 밑에 실명등기 의무.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선언적 조문이에요. 선언적. 일단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은 참고하시고 이따가 기회 되면 읽어드릴게요. 밑에 이제 명의신탁 효력이 실명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 오른쪽에 유형을 보면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명의신탁의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이자간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일단 실권리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실권리자가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를 합의를 합시다. 그 다음에 등기부상 명의는 명의수탁자, 을로 한다 이거죠. 둘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어떤 약정을 맺은 거예요? 이 부동산은 내 건데 내가 좀 뒤가 좀 구린 사람이니까 당분간 네 앞으로 좀 해놔봐봐. 나 좀 출마해야 되거든. 네 앞으로 좀 해놔봐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약정해서 네 앞으로 좀 등기를 해 두었다 이거야. 이게 이제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이게 이제 왼쪽 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효력. 거기를 봐도 내고 이제 오른쪽에 봐도 나옵니다. 이제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둘 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또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을 앞으로 이루어진 물권 등기, 물권 변동 등기도 뭐다? 이것도 무효이다.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저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다는 거예요. 실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게 다 유효, 이것도 유효였던 거죠. 그때 유효였지만 이거 이제 무효로 이제 법을 만든 거죠, 뭐. 그럼 이게 무효고 이것도 무효면은 실제적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다?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등기 무효니까. 그런데 법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약정과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3자. 제3자를 정의를 합시다.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제3자는 선의 또는 악의 따지지 않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야. 선악을 따지지 않고 유효하게 취득한다. 뭐 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을이 이 부동산이 을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걸 무효로 하진 않잖아. 민법에서. 다만 이 을의 처분 행위는 저 갑에 대한 배신 행위이므로 자, 이 정이 저 을의 처분 행위에 뭐 했다면 그렇지. 뭔지 알죠? 적극 가담을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이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 자, 이 부동산 소유권 누구 거예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있는데 현재 등기만 을 앞으로 돼 있단 말이지. 이 등기는 무효예요 또. 그러니 이 을이 이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자,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에 해당하죠. 이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라고 문제 푸시는 거야. 좀 이따는 아니라고 나오지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자간 등기명의 신탁이에요. 자, 오른쪽에 한번 읽어볼게요. 약정과 등기. 신탁자, 수탁자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 제3자에 대한 관계.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다음은 적극 가담 무효.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건 뭐냐면요.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이에요. 둘 간의 관계. 둘 간의 관계가 다시 와서 갑이 을한테 야 때가 됐으니까 나한테 등기 넘겨라 그랬던 거지. 그랬더니 을이 정들었대. 형님 내가 벌써 7년이나 됐네. 아유 이제 정들어가지고 우리 식구들도 다 내 건 줄 안다고. 우리 아들은 이거 나 줄 거냐고 그랬다고. 형님한테 이제 못 주겠다고 이러는 거죠. 등기 이전을 거부하는 거야. 그럼 거부할 땐 저걸 어떻게 내가 등기를 회복할 수 있겠냐 이거지. 자, 첫 번째 두 가지 질문 드리니까 맞춰보세요. 첫 번째는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니다. 두 번째, 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이다. 몇 번? 1번, 2번. 2번입니다. 2번. 네. 왜냐하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보니까 판례입니다. 판례. 갑을 간의 관계에서 을이 등기 이전을 거부할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신탁자 갑은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이거지. 무효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명법 시행 전은 이 약정은 유효고 등기도 유효했기 때문에 그때는 명의신탁 해지하고 이전 등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지. 안 되고 동그라미 4번.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은 된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등기 말소 청구, 소송하는 거예요. 소송. 진정 명의 회복이 다 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하면 저 둘 간의 명의신탁 사실은 온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지.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니까 감옥은 가야 돼. 감옥은. 신탁자는 무려 5학년 2반. 이따 나와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이하 벌금. 5학년 2반. 명의 수탁자는 3학년 1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이니까 깜빵은 가야 돼. 깜빵은. 그러니까 아까 을이 갑한테 개길만 하지. 형님, 내가 형님보다 2년 먼저 나오네?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좋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걸 우린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죠.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고 되어 있네. 두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형. 그냥 뭐 제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판사님이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 단어가 시험에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는 뭐냐? 자, 신탁자 갑과 자, 위치를 잘못 썼네요. 자, 신탁자는 갑이고 명의 수탁자는 을입니다. 자, 둘 간에 이제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 이거야. 자, 근데 이제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자, 매도인, 제가 이름을 뭐라고 썼나? 매도인 병이네? 매도인 병. 매도인하고 이미 매매 계약을 했다, 야. 매매 계약하고 내가 대금도 다 줬고, 그리고 내가 병한테 부탁을 했거든. 그랬더니 네 앞으로 등기를 좀 해준다고 하네. 그러니까 좀 당분간 좀 등기 좀 해놓고 좀 갖고 있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약정을 말합니다. 둘 간의 약정.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 병은 있잖아요. 병은 이 둘 간에 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매매계약은 이 병은 매매계약은 갑이라겠지만 등기는 을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자는 악의 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 저 둘 간의 약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아까 실명법 법정은 똑같이 적용돼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내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뭐다? 무효죠. 무효.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어디 있다고 해야 돼? 그렇죠. 이걸 잘 물어봐요. 소유권은 여전히 병한테 남아있다라고 해야 돼. 등기 이렇게 넘어갔는데 등기 무효니까 여전히 여기 남아있다. 그러나 제3자 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악 따져 안 따져? 선악 따지지 않고 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이때도 똑같아요. 아까랑. 저 을의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이때도 이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똑같이 가죠, 지금. 똑같이 가는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지금 을이 이걸 지금 정한테 처분한 행위, 이 처분한 행위가 이제 과연 횡령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죠. 전원합의체까지 갔는데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횡령죄라고 우리는 해석했었습니다. 해석했었는데 판사님은 좀 더 똑똑하더군요. 뭐라고 하냐면 이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면 당연히 을은 이 수탁자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 이 둘 간의 위탁 신인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 등기 무효니까 소유권 어디 있고 여전히 병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이 을이 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가 아니다. 횡령죄는 아니지 않냐. 네 거 아니지 않냐. 횡령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뒤로 가셔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탁자, 수탁자 간의 명신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수탁자파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 따라서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한테 있다고 답하셔야 한다고. 다음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러니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그리고 제3자가 이때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 다음에 3번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판례입니다.
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 이 명의 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여 명의 수탁자와 맺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했다 이거지. 얘를 생략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중간생략 등기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경우 명의 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지. 얘는 소유권을 갖지 않지. 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인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지. 무효니까. 약정 무효니까. 따라서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어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그 다음에 이거죠. 갑이 을한테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이에요. 을한테 야 넘겨라 이제 내 앞으로 넘겨라 했더니 갑이 또 넘기라고 했더니 을이 또 거부해. 싫대. 또 정들었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말소 청구 되냐? 안 되지. 부동산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허점을 찾아낸 거죠.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그렇죠. 이거는 무효는 아니지. 유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탁자는 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여전히 갖는다는 거잖아. 그러니 이 신탁자는 이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이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다음 등기를 회복한 다음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대신 감방은 다 가야 된다고. 감방은 큰형님 5학년 2반, 작은 형은 3학년 1반이에요. 큰형님이라고 해요. 작은 형이라고 그래요. 이제 명신탁을 이자는 방조한 자인데 명신탁을 방조한 자를 예전에 1년 이하 징역 3천여불 원을 처벌했었거든요. 이 처벌 규정이 폐지됐어요. 이따가 나와 이것도. 처벌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자는 처벌하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으니까 누가 여러분께 이렇게 좀 해달라고 찾아오잖아. 그러면 마음껏 해드려. 마음껏 해드립니다. 해도 여러분 처벌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 이게 이제 그 제3자 간 중간생략 등기형인데 동그라미 4번 읽어보신 거예요.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자, 3자 간 등기 명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자의로 명의 신탁자에게 바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리해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한테 등기 넘겨라 그랬더니 형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것도 이 등기는 유효한 것인가? 그랬더니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결국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니까 이것도 유효한 것이다. 꼭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냥 바로 가도 유효하다. 자, 이게 내용이 중간생략 등기형이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은 뭐냐 이거죠. 자, 여기는 이제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여기 있어요. 매도인 병과 여기는 이제 신탁자. 신탁자는 갑이요. 그다음에 수탁자는 을입니다. 이 둘 간에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데 이 약정 내용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매수 자금을 줍니다.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지원해요. 이 자금을 지원해서 을이 직접 누굴 만나서 을이 직접 병을 만나요. 병을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 앞으로 지금 등기를 해놓았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은 저 둘 간에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죠.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 알려주면 아는 거죠. 알려주면. 입이 싸.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계약서 다 쓰고 잔금 치르고 뒤돌아섰는데 또 기어이 붙잡고 나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거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거죠. 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보실 텐데 매도인이 저 둘 간의 약정 사실을 모를 때 또 매도인이 저 둘 간의 약정 사실을 알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구분해서 나옵니다. 자, 주의할 점입니다. 매도인이 저 둘 간의 약정을 몰랐어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건 항상 무효입니다. 이건 유효가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이걸 유효라고 잘 내니까 조심해야 돼. 꼬셔 막 뭐라고 하시냐면
매도인이 저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이다 이렇게 보셔. 아니,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자, 몰랐으면 당연히 이 매매계약은 뭐고? 유효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자, 등기도보다 유효하다. 왜? 몰랐잖아. 이 몰랐는데 이게 무효고 소유권 여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때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은 여전히 아니라 을한테 넘어왔다는 거죠. 등기가 유효하니까 넘어왔습니다. 자, 역시 제3자에 대한 처분. 제3자에 대한 처분은 선악불문하고 다 뭐합니다? 유효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저 매도인이 저 둘 간의 약정을 모를 때.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오른쪽 효력.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고 적혀 있죠. 동그라미 1번.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야. 근데 매도인이 명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어. 자, 병이 몰랐어. 이때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과 등기 다 유효. 따라서 수탁자는 완전한 유효한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제3자는 역시 선악불문하고 취득하는데 여기도 당연히 을이 정에게 처분한 행위, 횡령죄도 아니다. 횡령죄가 아닙니다. 이것도 대판인데 왜 아니냐? 현재 을 앞으로 완전히 뭐가 넘어왔어요? 소유권 넘어왔잖아. 소유권 넘었을 때 팔았으면 내가 내 걸 팔았는데 무슨 횡령죄냐 이거지. 당연히 아니라 이거야. 자, 다음에 밑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이에요. 갑이 을한테 야, 등기 넘겨라. 그래서 넘겼어. 그럼 괜찮아. 근데 이제 거부하는 거야. 거부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 이 등기가 유효하잖아요. 유효하니까 말소 청구도 안 되고 얘를 대위해서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매도인이 선이니까 아니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죠. 없는 건데 다만 내가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매수 자금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실명법 시행 전이다. 실명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 둘 간의 약정이 유효였잖아요. 유효니까 소유권을 갑이 갖는 거거든요. 을 앞으로 소유권은 얘한테 있고 대내적으로는 등기도 유효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등기는 유효하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갑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저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갑은 저 소유권을 갖지 않잖아.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어서 매도인이 악이다. 매도인이 악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알았다는 거야. 당연히 이 약정 그래도 여전히 무효. 명신탁은 다 무효라고요. 명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자, 등기도 뭐가 돼 이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지. 매매도 무효야. 다 무효. 알았으니까. 무효, 다 무효. 그러면 소유권 어디 있어요? 이때는 소유권은 병한테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병한테 있다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처분은 유효하고. 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횡령죄 당연히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매도인이 악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구분해 풀어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 명의신탁 요령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명의신탁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밑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그 다음 명의신탁에 대한 벌칙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